전하, 증위하신 지 20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임금 앞에서 감히 그 이름을 먼저 꺼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정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조정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24해를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뒤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던 11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된 사내의 음성이었습니다. 하필 선왕의 후궁을 먼저 치시렵니까? 신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탄원에 가까웠습니다. 선왕 영조가 그토록 총애했던 여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어머니, 궁중에서 20해가 넘도록 권세를 누렸던 숙계문 씨. 그 여인을 건드린다는 것은 돌아가신 선왕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덕궁 선정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정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다. 그 한마디에 조정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눈빛은 24해 전 뒤주가 다치던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신하들은 보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이미 갈려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24해를 기다린 복수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1751년 11월 창경궁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빈이었던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중 전체가 상복으로 물들었고 빈전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궁녀들이 오가고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죽은 이를 보내는 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빈전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궁녀들 대부분이 물러가고 오직 몇몇만이 밤새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고 차가운 바람이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살아있는 자의 욕망이 발 디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전 안에서 조선 왕실의 도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날 밤 빈전에 들었습니다. 죽은 며느리를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57의 나이에도 영조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7해 숱한 정쟁과 옥사를 넘기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영조가 빈전에 들어서자 궁녀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들이 땅에 납작 엎드린 모습으로 흔들렸습니다. 영조는 천천히 빈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관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조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씨, 상중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20을 갓 넘긴 나이에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상복이 오히려 그 여인의 자태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마치 흰 눈밭에 핀 매화 한 송이 같았습니다.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 문 씨는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카락, 숙인 고개 아래로 드러나는 하얀 피부, 길게 내리깔린 속눈썹.
문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시선이 피부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영조는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정비인 정성왕후, 계비인 정순왕후, 그리고 여러 후궁들. 왕위에 오른 뒤로 얼마나 많은 여인이 영조의 곁을 스쳐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씨를 바라보는 영조의 눈빛은 젊은 사내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순식간에 타오르는 욕망이었습니다. 57이라는 나이가 무색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오직 문 씨만 보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영조가 물었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빈전의 정막 속에서 그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향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문 씨라 하옵니다. 전하. 문 씨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에 비친 문 씨의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깊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속에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영조는 그 눈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빈전의 다른 궁녀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조가 손을 들어 궁녀들을 물리쳤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이 여인만 남아라. 궁녀들이 조용히 빈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빈전에는 영조와 문 씨,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이의 관이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상중이라는 금기를 무시했습니다. 빈전 한쪽 병풍 뒤에서 왕의 승은이 내려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 연기 사이로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지켜보는 곳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상복 위로 손이 닿았습니다. 하얀 옷고름이 풀어졌습니다. 문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였을까요? 문 씨의 눈 속에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친 숨소리가 빈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낮은 신음. 병풍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죽은 이를 모시는 빈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받아들임이었는지는 오직 문 씨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문 씨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궁녀에서 왕의 여인으로 그 경계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전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어딘가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궐의 밤은 고요했지만 병풍 뒤의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서로에게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18살의 사도세자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날 밤 형수의 빈전에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효장세자는 사도세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예법상으로는 형이었습니다.
형수의 장례에 문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도리를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사도세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빈전에 계신 분들께 차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직 젊었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엄격하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가장 엄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빈전에 들어서려던 사도세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픈 것인가? 빈전에서 곡을 하는 것인가?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가갈수록 그 소리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신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빈전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궁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복을 흐트러뜨린 채 엉켜 있었습니다. 영조의 손이 궁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궁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젖히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두 그림자가 하나로 뒤엉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상복이 흐트러져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드러난 피부가 촛불 아래서 빛났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평소 유교의 도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법을 어기면 호된 꾸지람을 내렸고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군자는 이래야 한다. 왕세자는 저래야 한다. 끊임없이 훈계하고 꾸짖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꾸지람 앞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상중에 그것도 며느리의 빈전에서 궁녀와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의 관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빈전에서 아버지는 젊은 여인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형수의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사도세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에 대한 환상이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르친 도덕, 아버지가 강조한 예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18살 청년의 순수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소리 없이 빈전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도세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면서 몸으로는 그것을 어기는 모습, 죽은 이의 영전에서 산 자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 그 위선, 그 모순, 그 추악함. 18살 사도세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날 밤 이후로 아버지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비웃음을 숨기려 애쓸수록
사도세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부자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금은 뒤주라는 이름의 시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빈전에서 피어오른 불씨가 얼마나 큰 화마가 될지를 문 씨는 단숨에 후궁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빈전에서의 일이 있은 후 영조는 문 씨를 곁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그러다 점점 대놓고 밤마다 문 씨를 찾았고 문 씨가 머무는 처소에 하사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전에서 승은을 받은 궁녀가 있다더라. 전하께서 상중에 여색을 가까이 하셨다더라.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내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신들 사이에서.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성품을 아는 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이 따랐습니다. 파직은 약과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궁 책봉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승지 윤광이가 영조의 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도승지는 왕의 명령을 문서로 만들어 반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어필을 찍어야만 명령이 효력을 가졌습니다. 도승지의 협조 없이는 어떤 명령도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광이가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전하, 신은 차마 어필을 찍을 수 없사옵니다. 윤광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조아린 채 목숨을 건 간언을 이어갔습니다. 상중에 승은을 내리신 것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그런데 그 궁녀를 정식 후궁으로 책봉하신다니 이는 예법을 넘어 인륜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후세에 무어라 적히겠사옵니까? 전하의 성덕에 흠이 되옵니다.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정전에 모인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윤광이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용상 위에서 영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감히 과인의 명을 거역하느냐? 영조가 고함쳤습니다. 용상 위에서 내려치는 목소리에 선정전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전하, 이 일만은 후세에 부끄러운 일이 되옵니다. 부디 제고해 주시옵소서. 윤광이가 더욱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간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 눈빛을 본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윤광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영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장 물러가거라. 내 자리는 오늘부로 없다. 결국 윤광희는 파직되었습니다. 관복을 벗기고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올라온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신하가 어필을 찍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윤광희의 예가 너무도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 오히려 화만 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문 씨는 수건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수계 그리고 숙계까지 올랐습니다. 후궁의 품계 중에서도 높은 자리였습니다. 한낱 궁녀에서 숙계까지
그 승진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영조의 총애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문 씨의 출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53년 문 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화령옹주였습니다. 영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 더욱 귀여워했습니다. 화령옹주가 태어나던 날 영조는 밤새 문 씨의 처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어서 화길옹주도 태어났습니다. 두 옹주의 어머니가 된 문 씨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영조의 총애는 식을 줄 몰랐고 문 씨의 말 한마디에 궁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명부의 다른 후궁들은 문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상궁들도 문 씨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중전마저도 문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총애가 워낙 깊었기 때문입니다. 문 씨가 영조에게 한마디만 하면 누구든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 씨는 이제 궁중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진짜 힘은 자식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씨의 진짜 힘은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문 씨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문성국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문성국은 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중인도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벼슬길도 열려있지 않은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아야 할 팔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후궁이 되면서 그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문성국은 이제 궁중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궁의 친족이라는 명목으로 궁궐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평민은 평생 궁궐 안을 구경도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문성국은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동생의 권세를 이용해 한몫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문성국은 교활한 사내였습니다. 머리가 빠르고 사람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의 별감들과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감은 세자를 모시는 내관들이었습니다. 동궁전에서 세자의 시중을 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밤에 어디를 가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성국은 그들에게 뇌물을 쥐어주었습니다. 돈, 비단, 술, 별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해주고 기방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별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문성국은 동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밤에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표정 하나, 한숨 하나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되었습니다. 별감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세자를 배신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성국의 동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숙계문 씨,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여인. 그 여인을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문성국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성국은 그것을 동생 문 씨에게 전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또는 궁궐 밖 은밀한 장소에서 오누이는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세자가 어젯밤 궁을 나갔다 하네. 어디를 간 것이냐? 그건 아직 모르겠으나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하네. 또 무엇이 있느냐? 이상한 책을 읽는다 하네. 무예서적이라 하던가. 문 씨는 그 정보를 영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매일 밤 영조의 침전에서 문 씨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서 영조의 품에 안긴 채 문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독이었습니다. 전하, 동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영조가 물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문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세자 저하께서 밤에 홀로 궁을 나가셨다 하옵니다. 영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또한 이상한 책을 읽으신다 하고 신하들 앞에서 함부로 말씀하신다 하옵니다. 영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문 씨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사옵니다. 전하, 동궁의 행실이 날로 걱정이옵니다. 문 씨의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밤마다 영조의 귀에 독을 부어 넣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이 깊어졌다. 의심은 반복되면 확신이 됩니다. 한 번 들으면 흘려넘길 수 있는 말도 10번 들으면 귀에 박힙니다. 100번 들으면 진실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 반복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영조는 문 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총애하는 여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문 씨가 전하는 이야기 중 많은 것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부풀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밤에 궁을 나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꾸지람에 지치고 궁중의 답답함에 숨이 막혀서 잠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의 서적을 본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글 공부보다 무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문인을 좋아했고 무인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예 공부가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 앞에만 서면 말이 꼬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그것을 부풀렸습니다. 작은 실수를 큰 잘못으로, 사소한 일탈을 위험한 조짐으로 영조의 귀에는 문 씨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어갔습니다. 사도세자의 변명은 들리지 않았고 사도세자의 진심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영조가 부르면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영조 앞에 서면 말이 꼬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모습이 영조의 눈에는 더욱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하니 아들은 두려워하고 아들이 두려워하니 아버지는 더욱 의심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문 씨는 끊임없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이 꺼지려 하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폭력이 됩니다. 영조의 분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불러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사도세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영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매였습니다. 왕세자를 매질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매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영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영조는 사도세자를 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그때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이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영조는 번번이 마음을 바꾸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영조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 불신의 씨앗을 뿌린 것은 다름 아닌 문씨였습니다. 빈전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뒤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씨는 궁중의 귀와 입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듣는 것은 문씨가 들려주는 것이었고 영조가 아는 것은 문씨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속삭임이 부자지간을 갈라놓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문씨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녀여 간적이라. 요사스러운 여인, 간사한 도적. 궁중 여인이 다른 궁중 여인에게 이토록 신랄한 평가를 내린 예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의 입장에서 문씨는 분명히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파멸로 몰아넣은 여인, 시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 가족을 갈라놓은 여인. 그러나 문씨 본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총애 속에서 그녀의 권세는 날로 커져갔고 궁중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문씨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62년 뒤주가 등장할 그날을, 그리고 24해 후 복수의 칼날이 번쩍일 그날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도세자를 향한 모함이 어떻게 누적되어 갔는지, 그리고 마침내 뒤주가 다치던 그 비극의 날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사 충격실록은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